시읽기 매뉴얼 거기 볼게요. 이 교재는 뭐냐면 그 윤혜정의 나비효과라고 해가지고 원래 고등학교에서 기본이 약간 안 잡힌 친구들이 보는 기본 개념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합니다. 봅시다. 스텝 1. 내 생애 마지막 개념 정리. 개념 001 문학작품 감상 방법. 자, 이제 문학작품 감상 방법인데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선택지에서 이러한 관점들로 그 선택지들이 나온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작품을 감상할 때 시대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더라도 다양하게 감상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 다양하게 감상하는 방법이 누구의 관점, 무엇을 관점으로 베이스를 잡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절대론적 관점에 체크 한번 해줄까요? 절대론적 관점.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내재적 관점이라는 내가 안 내자거든. 그래서 그 작품 자체에 있는 표현만 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중3 아니면 중3 2학기 아니면 고1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재란 안에 있는 거죠. 내재적 관점이란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다. 내적 요소 중심의 체크.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재적 관점, 원래 거기 그 밑줄 쳐준 데는 내재적 관점이에요. 거기다 내재적 관점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내재적 관점. 키워드는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문학 작품을 외부의 요소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독립적인 것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요소라는 것은 위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작가, 시대 현실, 독자, 이거 있죠? 이 세 가지가 외부 요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작가, 시대 현실, 독자가 다 외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 독자, 시대와 같은 외적 요소들은 신경 쓰지 말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을 오로지 작품 안에서만 찾아 이해하자는 감상 방법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에서 나타나는 화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시의 화자가 말을 전하고 있는 청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이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조, 시어, 운율, 이미지, 표현법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표현 그 자체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외재적 관점 보겠습니다. 외재란 밖에 있는 것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쓴 작가에 대한 정보, 작가의 체크. 자, 근데 작가가 글을 쓰는 거잖아. 그치? 작가의 입장을 확인을 하는 거면 작가가 표현을 어떻게 했지라고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써주시면 좋겠어요.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체크 한번 해주시고, 표현론적 관점. 그래서 작가가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삶을 어떻게 글로 표현했는가,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쓰인 시대현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시대현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시대현실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좋냐면, 자, 문학세계는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세계가 서로 다른 거야. 문학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작품에 반영했다 해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반영론적 관점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가면은 서양 철학 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지문에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 개념들, 예를 들어서 사랑 혹은 뭐 연인, 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거가 있는 그 개념 세계가 이데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데아 세계를 본떠서 만든 게 현실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세윤이라는 인간이 있어. 그치? 근데 이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현상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데아 세계에는 지금 이 형태를 가진 천세윤 말고 천세윤이라는 정의가 따로 내려져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돼? 그래서 그 이데아계 신적 세계를 현상에서 모방을 했다. 근데 또 작품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문학 작품 안에 또 한번 모방을 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랑 같은 말은 거기에 적어주세요. 반영론적 관점 옆에다가 모방론적 관점. 이게 두 개가 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시면 안 되고 왜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 작가는 글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시대는 반영을 하고 현실을 모방했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과 모방론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작품을 읽고 다른 사람들, 즉 다른 독자들은 어떤 걸 느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작품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어떠한 의미의 체크. 자,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는 이 글을 읽고 얘가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는지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하겠지. 쓸모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효과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효과보다는 좀 더 쓸모 있다 할 때 쓸용자를 써서 효용론적 관점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효용론적 관점. 그래서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배우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시대상을 반영했는지 시대상을 모방했는지는 반영론적, 모방론적 관점, 그리고 글을 읽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효용론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1번 거기 보시면 거기는 뭐겠어요? 누가 봐도 표현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작가다. 영화를 볼 때도 그 영화 감독이 누구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어떤 영화의 감독이 앞서 만든 작품들의 경향을 보면 새로 개봉하는 영화도 어떤 영화일지 대충 감이 오니까 문학 작품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이미가 글을 썼어. 첫 번째 글을. 그리고 그 다음 글도 썼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글을 썼어. 근데 첫 번째 글부터 제이미의 생각이 다 반영되어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가들이 그 작가가 어떤 글들을 썼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 작가의 경향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작품을 관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 이렇게 작가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 그래서 이 표현론적 관점은 보통 보기 지문에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작가의 내면 심리, 정신세계, 가치관, 성장과정, 가족관계, 생활환경, 취미, 종교, 영향받은 사상 등을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의 창작 의도, 창작 동기 또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또 하나 더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그 문화 텍스트적 맥락에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주제가 비슷한 다른 글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감상을 할 때. 그래서 여튼 그런 건 또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뭐겠어요?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영론. 키워드의 시대는 현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떠올려보자. 나라가 태평할 때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처럼 온 나라가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쓰인 그 시대가 어떤 때였는지가 희한하게 작품의 의미를 좌우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을 읽었는데
와 이걸 전쟁으로 해석하는 거는 작품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가 쓰여졌던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사건이 반영돼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작품이 쓰였을 때 시대 현실이 어땠었지 하고 고민해보는 감상 방법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의 제도, 역사적 상황, 생활상, 시대상, 사회상 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효용론이에요. 키워드는 독자다. 본받을 효, 쓸용. 아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가라고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효험. 그럼 또 효험은 뭐냐? 약효의 효험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산삼의 효험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결과라는 뜻이다.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에게 주는 보람, 교훈, 가치, 의미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상 방법이다. 그래서 독자가 뭘 깨달았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감동과 흥미, 어떤 뭐 미적 쾌감이라는 것은 재밌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효용론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반성. 반성은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 한번 써봅시다. 이런 개념들은. 반성은 다른 말로 성찰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반성은 성찰입니다. 이 성찰할 때 찰이 너네 그 반성할 때 성이 저기 성찰의 성으로 똑같은 한자거든. 그리고 찰은 경찰할 때의 찰이야. 오케이? 원래 경찰은 경계하고 살피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찰 같은 경우에는 살필성에 살필찰. 그래서 살피다라는 내용이 자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살피는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독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인식, 태도의 변화 등이 있다. 종합적 관점,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관점 중 하나로 문학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감상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순위는 그 아래 써져 있는 것처럼 절대론적 관점. 그러니까 시 자체에 써져 있는 어떤 문장 표현을 이해를 하고 그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다른 관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짜고짜 윤동주 시니까요. 윤동주니까 이거 그냥 일제강점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들 자체를 보고 아 작가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썼구나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한번 봅시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님의 침묵의 한용운이에요. 원래 지금 작가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는 한용운이 어떤 삶을 살았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볼게.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비읍니다에 체크 한번 해볼까요? 비읍니다. 거기다가 써주세요. 이제 이런 거에 경어체인 거죠. 경어체라는 건 존댓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라고 되어 있죠. 아에 체크 한번 해줄까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감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가 쓰이면 어떤 어조가 쓰였다?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거기에 밑줄. 그러면 자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드러났습니다. 나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고 표면적 화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표면적 화자.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놈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런 글을 썼지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야?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가버렸대.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별의 상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문장이 쉬웠거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중요해.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푸른 산빛이랑 푸른 산빛에 체크. 자 그러면 푸르다 무슨 색? 파란색이지.
단풍나무 무슨 색? 붉은색이지. 그래서 이 여기서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을 두 개를 드러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색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채 대비는 우리 이번에 그 2학년들은 성탄제 산수유 눈 이거 할 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그럼 푸른 산빛을 깨친다고 했으니까 푸른 산빛은 깨진 게 된 거지. 단풍나무 숲은 이미 간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푸른 산빛은 뭘 상징할까? 화자의 상태를 봐봐. 이별의 상황이라 그랬지. 그러면 푸른 산빛은 뭐야? 우리가 함께하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야. 사랑이 이루어지던 시간. 그러면 단풍나무 숲은 뭐야? 그래서 이별을 택한 임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면서 쓴 단어들인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화자의 상황과 그에 맞물려서 이 표현을 왜 썼지를 생각해야 돼. 자, 근데 좀 더 어려운 게 있어.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의 체크. 너네 차마라는 단어 언제 써요? 차마라는 단어 언제 써? 차마 공부를 못했어요. 이런 표현 쓰지. 그치? 그러면 아쉽지만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 아쉽게도 제가 공부 숙제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했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야? 이별이 쉬웠대 어려웠대? 어려웠대. 이별에 대한 아쉬움, 이별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황금의 꽃같이 꽃가치의 체크 뭐예요? 네, 그렇죠. 직유법이 쓰였죠. 굳고 빛나던 옛 맹서의 체크를 해야죠. 이 맹서가 뭐예요? 무슨 맹서예요? 사랑에 대한 맹서죠. 이해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굳고 빛나던 옛 맹서니까 굳어. 뭐야? 단단할 것 같아. 헤어질 것 같지 않았고 빛났대. 가장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나랑 님이 사랑할 때. 이해됐나요? 재미 이해됐니? 오케이. 차디찬 티끌이 되었다. 차디차다. 촉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촉각. 한숨에 미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다의 체크. 미풍이 뭐예요? 약한만. 그치? 미풍, 약풍, 강풍이잖아. 엄청 약한 바람에 티끌, 먼지가 돼서 뭐가 됐다? 사랑이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랑이 변해서 이별함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자, 첫 키스의 추억이 뭐랬나 봅시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다.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다의 체크. 이 지침이라는 것은 나침반 이런 거 알죠? 나침반 그거 할 때 침이 뭐야? 다 바늘 침자에 대한 이야기야. 바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시침, 분침, 초침 할 때 그 침이거든요. 그럼 지침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뭐가? 첫 키스의 추억이 나의 지침, 내가 가고 싶었던 삶의 방향을 돌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만큼 이 첫 키스의 추억은 중요했대, 안 중요했대? 엄청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임은 나의 뭐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치만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거기 다 체크해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하는 거야.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같아? 제이미?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반대로 하는 것 같아. 문장 자체가 뭔가 이상해. 문장 자체가. 그치, 문장 자체가 이상하지. 이럴 때는 뭐예요? 역설법인 거죠.
이도도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이때는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설법은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거거든. 향기로워서 귀가 먹었어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눈이 멀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미 그만큼 훌륭했어요. 지렸어요. 이런 표현이라는 이야기지. 이해됐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잘라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래. 부정의 부정 표현을 쓰고 있지. 그치? 그러면 경계하다는 뭐야? 조심하다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면 염려하다는 뭐야? 걱정하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걱정하고 조심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화자는 이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거기에 써주세요. 이별이 올 것을 예상은 했음. 근데 뒤에 보시면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막상 다쳐보니까 어땠다? 막상 다쳐보니까 그래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그러나 막상 닥치니까 힘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화자의 정서가 나타났다. 뭐라고? 놀랐고 맨 처음에 이별해서 놀랬고 당황했고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이별해서 슬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모 현대시에서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나오면 뭐예요? 전원. 그쵸? 시상의 전환입니다. 시상의 전환. 이 시상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시상이라는 건 시의 흐름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나 라고 하는 순간 어때? 결과가 조졌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시상 시의 흐름이 앞부분에서 막 힘들어요 슬퍼요 라고 했는데 그러나가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로 바뀌겠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을 뭐래? 이별을 했더니 눈물이 펑펑 흘려. 근데 그 이유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 체크. 자, 그러면 뭐래? 내가 이별을 했는데 너무 슬퍼. 근데 이 너무 슬픈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내가 사랑을 스스로 깨쳤기 때문이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사랑을 깨쳤다는 건 표현은 뭐냐면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자세야. 내가 이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별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문장이 좀 어렵지. 베베 꼬아놨어.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다. 내가 이별을 받아들여서 우린 이별했구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희망의 체크를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환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엔 어땠어? 슬펐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래? 희망으로 옮겨졌대. 그럼 얘는 뭐야?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그러나 뒤에서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걸 너무 슬퍼하게 되니까 새로운 희망에 받아들일게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얘가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을 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 해석하면서 작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 했어? 안 했지? 시대적 배경 이야기했어? 안 했어.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싹 다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얘가 문장을 써놨는데 이 문장을 왜 썼는지만 분석을 해보고 있어. 이해됐죠? 이게 지금 절대론적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앞에서 아까 했었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거.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거기까지 잘라보고 거기 아래에 써볼까요? 회자 정리라고 적어주세요. 회자 정리. 이 회자 정리라는 것은 사회, 모임에 대한 이야기잖아. 회의 이런 거. 회자, 노미. 만남이 있으면 정리, 정해져 있다. 리, 이별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이다. 거기다가 아래 써볼까요?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이다. 떠나다. 가는 거죠. 그래서 거자필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거자 떠나는 놈은 필 반드시 반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냐? 전세윤? 나머지 다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 다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도 어때요? 얘는 문장이 반대로 말하고 싶은 거야? 문장 자체가 어색해? 문장이 어색하냐? 단어 그냥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하는 거 같냐? 반대로 말하는 거 같아? 말이 안 돼. 봐봐, 이미 떠났어. 갔잖아. 근데 내가 안 보냈대. 그럼 이딴 이야기잖아. 문장이 의미가 이상하지? 이해돼? 그래서 이것도 무슨 법? 역설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러나 다음에 뭐였어 우리?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린 다시 만날 거야라고 믿고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린 재회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체크.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좀 어려우면은 단어들을 바꿔서 생각하면 문장의 의미 파악이 좀 더 쉬워요. 봐봐. 분을 못 이기다. 뭐야? 분노를 참을 수 있다 없다야? 참을 수 없다지. 그러면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야. 사랑의 노래가 지 그 곡조를 주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나는 충만하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내 사랑이 넘쳐나. 그래서 어떻게 돼? 님의 침묵. 이미 부재하는 상황인 거죠. 침묵에 임의 부재라고 써주세요. 이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지? 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내재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임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임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내재론적 관점에서 사랑하는 임에 대한 이야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작가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영우는 스님이야, 스님. 그래서 여기서의 임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처님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한용운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해석을 하자면 얘는 이미 조국에 대한 이야기, 광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절대론적 관점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한용운 시인이 승려였다는 점에서 님은 절대자, 부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떠나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작가의 승려, 이 작가의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신을 일제강점기에 실어서 이별한 님은 조국을 의미한다고 배웠는데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반영론적 관점. 그러나 이후부터는 화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어때? 작품 내에 있는 화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지. 화자의 태도의 밑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내재론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별 통보를 받고 힘들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긴다는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라고 뭐 했어? 나한테 깨달음, 내가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효용론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게 힘든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라고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 아래 거는 별로 읽을 가치는 없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그 넘어갈게요. 그 10쪽 보겠습니다. 10쪽. 자, 이거는 이제 저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뭐 봐야 돼? 작품의 제목을 봐야 돼. 왜냐면 보통 이 제목이 거기에 써줄까요? 핵심 소재라고 써주세요. 핵심 소재. 보통 봐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막 일기를 썼어. 일기를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교통사고가 난 걸 봤어. 그럼 너네 일기 제목 뭐 할래? 교통사고 할 거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제목이 핵심 소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작품 길이라는 작품도 길이라고 썼으니까 아, 화자가 길을 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화자를 찾고 화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자꾸 등장하는 대상, 여기서의 대상은 뭐에 대해서 썼는가, 시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 화자 혹은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 그리고 화자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서와 태도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성의 길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내 동그라미 거기에 이제 화자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벌써 어때요? 화자 찾았죠?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 아빠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 가난으로 평생 찌드신 어머니는 가난의 체크. 엄마가 가난했었대.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길 때는 이렇게 의미를 자를 수 있을 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자르세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뭐라고 정리할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바란 삶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빠는 너 법관해. 엄마는 돈이 없었어서 네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세모. 자, 그러면 시의 흐름이 뭐였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 근데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시상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시상의 전환. 어쩌다 시의 눈이 뜨고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거기에 체크.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거기까지 잘라주세요. 그럼 옆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시인이 된, 시인과 선생이 된 화자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나이 40에도 궁티를 못 벗었다. 궁티의 체크. 궁티라는 것은 너네 곤궁하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아니면 뭔가 궁하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다 뭐야? 없다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궁티라는 단어 자체가 가난한 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티. 자, 그러면 궁티를 못 벗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엄마가 원하는 거 했어? 못했어. 아빠가 원하는 거 했어? 못했어. 그래서 난 뭐가 됐어? 신인이 됐고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다. 살 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살을 붙이고 살아온 당신의 체크. 여기서의 당신은 살을 붙이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반려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그래, 나 가난해서 서러워. 그래서 가난의 체크, 서러움도 체크,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어요. 우리들의 시대에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마음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거기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의 체크. 그럼 봐봐. 화자는
일단 가난이 서럽다고 했거든. 가난은 서럽대. 근데 그것만 아니라 서러운 건 또 뭐가 서럽대? 세상 사는 일에 길들이지 않은 길들지 않은 나를 무시하는 현실이 싫은 거야. 그러면 세상살이에 길들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길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야? 뭔가 됐든 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노엽다의 체크. 보세요. 뭐라고 쓰시면 돼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 뭐에 대한 분노예요? 타인의 기준, 가치관이나 기준을 타인의 기준을 기준이 강압되는 삶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람아의 체크. 뭐 했어요? 불렀죠. 그러면 얘한테 말을 거는 거죠. 청자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뭐야라고 하는 걸 돈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호법. 그래서 이 돈호법은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거고, 이 돈호법 있으면 싹 다 청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울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의 체크. 거기에 써볼까요? 명령.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기가 뭔데요? 죄나 짓지 않고 사는 게 좋은데 그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타인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바람이 딴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체크. 이런 문장 왜 했을까? 얘가 지금 그러면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바람은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적인 거지. 그래서 거기다 써줘. 시련. 외부의 억압. 이런 게 불어와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하고 있어? 불면 얼굴을 탁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순응하는 거지. 근데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람이랑 맞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지. 그래서 이 무언가에 대해서 극복을 하거나 저항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 내용을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아빠가 나를 법관으로 만들기 원했고 엄마도 가난했었기 때문에 내가 돈 벌길 바랬어. 근데 나는 어때? 시를 배우고 시인이 되었고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가난해. 그리고 내 이 가난한 거를 내 옆에 있는 그 와이프도 비웃지만, 이게 가난한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더 서러운 건 뭐야?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삶이 더 서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런 기준을 억압하는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어쩌겠다? 꿋꿋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에서의 길에 대한 의미는, 길은 이 우리가 평소에 걸어다니는 길이라는 이런 그냥 보편적 개념도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함축적 의미로는 인생, 삶의 자세, 삶의 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은 삶의 길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문학에서는 이해가 되는 게 좀 편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금붕어. 자, 이번에는 금붕어를 보고 시리즈 어때요? 한번 볼까요? 금붕어는 어항 밖에 있는 대기. 대기가 뭐냐? 대기권 할 때 대기야. 알겠지? 대기압 할 때 대기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금붕어가 시적 대상인 거죠. 금붕어의 동그라미. 거기다가 시적 대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항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잎파리 같은 뭐 또 뭐 썼어요? 지규법 썼죠. 빨간 꽃잎파리 같은 지규법 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지규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 금붕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왔다. 또 뭐 썼어요? 뭐뭐처럼이니까 또 지규법 썼죠. 인생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 것이다. 화장의 체크. 여기서의 화장은 뭐야? 되졌다야? 아니잖아. 얼굴을 예쁘게 꾸몄다.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의미죠. 그러면 봐봐. 비늘을 입었고 꼬랑지를 폈고 눈이 삐져나왔고 뭐에 대한 이야기야? 성장에 대한 이야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화장의 의미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죠. 성체가 된 다 자란 따님 어린 금붕어를 엄마도 몰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흰 손을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한다. 떡가루에 체크, 흰 손에 체크. 자, 떡가루하고 이 하얀 손이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그래서 금붕어는 그 떡가루하고 흰손하고 이게 맨날 오니까 이것 때문에 걔네 거기서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 이미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에게 어항은 좋은 존재야 나쁜 존재야? 금붕어에게? 사실 별로 좋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거지. 가둬져 있잖아. 왜냐면 1년에서 뭐라 그랬어? 어항 밖에 있는 대기를 오를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미 갇혀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해됐나요? 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 얌전한 수염. 누구의 수염? 금붕어의 수염은 국경이래. 뭐가 국경이야? 유리벽이 국경인 거죠. 이해됐나요? 유리벽이랑 국경을 이어버리면 돼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르너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뭔 말이야? 칼날을 가지고 있어. 얘가 부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어때? 결국에는 부시지 않는데. 뭐를? 항아리. 이 항아리가 뭔데? 이것도 어항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여기서 붉은 바다라는 것은 아침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가지고 막 붉은색이 아니라 아침이라서 아침에 우리 해 뜨면 어때? 바다도 다 좀 붉은스럽게 물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붉은 바다는 아침 바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꿈이래. 그니까 여기서도 뭐야? 바다가 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어항은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건데 금붕어는 지금 그 어항을 깨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진화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거기 체크. 헤엄쳐 가고 싶다의 체크. 근데 그래서 어떻다? 금붕어도 어항을 탈출하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토핏 해초의 살림 속 검푸른 분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다녀 보고도 싶다. 그럼 봐봐. 상어가 강자야 약자야? 금붕어 같은 강자잖아. 근데 걔한테도 쫓겨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붕어는 억압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나가서 자유를 느껴보고 싶은 거지.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의 체크. 자, 가고 싶어, 해보고 싶어. 근데 어쩌대?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대 없대? 없대. 뭐 해야 한대? 그 꿈을 오므리고 줄이고 삭혀서 죽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무태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간다. 나이만 쌓여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붕어가 똥을 싸잖아. 똥이 쌓여가 침전하다는 뭐야? 거기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쌓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쌓이는 게 늘어나는 만큼 금붕어도 늙어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여전히.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다. 금붕어는 스스로 그걸 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꿈을 오므려서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읽으니까 금붕어 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왜 문장을 하나씩 뜯어서 읽는 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시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읽기 시작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는 눈으로 빨리 보고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죠?